휴가 가신다고요? 색연필이나 백엔잎 같은 몇 가지 유용한 아이템을 챙기는 건 잊으셨을걸요? 최고의 휴가를 위한 최고의 여행 팁을 모았습니다. 어딘가로 떠날 계획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면 여행을 7월에 간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굳이 성수기에 여행할 필요는 없어요. 가격도 비싸고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요.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성수기와 비성수기 사이에 있는 숄더 시즌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경우 4월과 5월, 9월과 10월이죠. 날씨는 이미 또는 여전히 좋지만 사람이 적고 숙박비가 훨씬 저렴해요. 항공편을 검색할 때는 항상 시크릿 모드로 검색하세요. 일반 모드로 검색하면 저장된 쿠키 파일이 검색자를 추적하고 검색한 지 오래되어 더 저렴한 항공편이 표시될 가능성이 낮아져요.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항상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세요. 또 다른 요령은 환율이 더 좋은 다른 거주 국가와 통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저렴한 다른 통화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하는 항공사에 관계없이 플라이어 계정을 만드세요.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선물하고 마일리지가 충분하면 무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로 여행하더라도 기회를 놓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행 후 마일리지가 플라이어 계정에 게시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진 항공권을 버리지 마세요. 또한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권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취소하지 마시고 노쇼를 하세요. 혹시 어떤 일이 발생해서 항공편이 취소되는 경우 어차피 비행기를 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좌석을 선택할 땐 다른 사람과 함께 비행하는 경우 옆좌석을 선택하지 마세요. 가운데 좌석을 사이에 두면 비행기가 만석이 아닌 이상 예약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운이 좋으면 두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좌석이 3개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옆자리에 누가 앉게 된다면 일행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좌석을 바꿔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자리를 바꿔줄 거예요. 경유지가 길다면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세요. 6시간의 경유지는 공항에 머무르기에는 너무 길고 나오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이 경우 더 긴 경유지를 선택하고 다음 항공편을 타기 전에 도시를 둘러보는 데 사용하세요. 호텔을 예약할 때는 항상 로열티 프로그램에 가입하세요. 비행기 티켓과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특별한 손님처럼 대접받을 수 있어요. 또한 체크인할 때 업그레이드 기회를 요청하세요. 같은 가격으로 더 좋은 객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기념일, 생일 등 특별한 날이 있다면 항상 호텔에 알려주세요. 호텔 직원으로부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호텔 검색을 위한 웹사이트는 사용하기에는 좋지만 호텔을 고른 후에는 직접 전화로 예약하세요. 웹사이트는 오퍼를 게시하는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되는 모든 것이 더 비쌉니다. 호텔에 직접 전화해서 객실을 예약하면 더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어요. 이제 짐을 싸세요. 우선 항상 짐 싸기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휴대폰에 보관하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바로 기억하기는 어려우니까 며칠 동안 목록을 작성하고 생각나는 대로 다른 항목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면 짐을 챙길 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행 가방에 더 많은 짐을 넣으려면 옷을 돌돌 말아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공간을 훨씬 적게 차지합니다. 샴푸와 쏟아질 수 있는 기타 물건은 모두 샤워캡에 말아 넣으세요. 무언가가 폭발하더라도 내부의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어요. 또한 패킹 큐브를 사용하세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공간을 많이 절약하는 데 도움이 돼요. 물건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틱택 박스는 실핀을 보관하기에 좋은 수납 공간이 될 수 있어요. 모두 제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머리끈들을 함께 모아두는데도 사용하세요. 백엔닛은 챙기셨나요? 꼭 챙겨야 해요.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여행 중 불편할 경우를 대비해 백엔닛에 옷가지 몇 개만 넣으면 끝! 베개가 완성되는 거죠. 또한 여행 가방 안에 건조 시트를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장거리 여행 중에도 옷에서 좋은 냄새가 날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 여권 사본을 만들어 지갑에 넣어 다니는 것을 잊지 마세요. 클라우드에 스캔한 사본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아이템은 보조 배터리예요. 공항과 비행기의 콘센트가 항상 작동하는 건 아니니까요. 색연필도 준비하세요. 무언가를 적어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는 기압 때문에 팬이 잘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필은 부러지기도 하죠. 색연필은 항상 곁에 있을 거예요. 또한 빨래 집게도 준비해두면 좋을 작은 물건입니다. 도착해서 칫솔이 카운터에 닿지 않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핀을 부착하면 스탠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작지만 유용한 또 다른 물건은 빵클립입니다. 빵클립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책갈피로 사용하거나 테이프를 롤 끝에 부착하거나 감은 코드를 제자리에 보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플립플랍에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V자 모양 부분이 종종 밖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이를 방지하려면 빵클립을 바닥 밑으로 밀어 넣으면 됩니다. 이 클립이 플러그 막의 역할을 해서 플립플랍을 오래 신을 수 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물론 편안함이 최우선입니다. 스웨트팬츠와 레깅스가 청바지보다 훨씬 편하네요. 편안한 자켓을 입으면 춥지 않을 거예요. 프린지 스카프도 멋지고 커버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또한 압박 양말을 신으세요. 여행 중에 발이 붓는 것을 방지해줄 거예요. 여행 복장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일 수 있어요. 기내에서 비명을 지르는 어린아이가 있을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비결은 수화물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없더라도 취급 주의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수화물이 더 잘 취급되고 비행 후 첫 번째 배치에서 나올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 중에 잠을 자거나 휴대폰 서핑을 합니다. 일부 여행객은 보드게임을 즐기기도 하죠. 하지만 주사위를 굴려야 하는 경우 주의 깊게 굴리지 않으면 주사위를 잃어버리거나 좌석 밑으로 기어가서 찾아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를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세요. 그런 다음 용기를 흔들어 주사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멋진 장소를 찾으려면 소셜미디어에 접속하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올린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하고 관심을 끄는 장소로 가보세요. 소매치기는 분명 존재하지만 한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귀중품이 소매치기에게 덜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세요. 고가의 카메라가 있으신가요? 카메라를 고친 것처럼 테이프를 붙이면 소매치기는 카메라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할 거예요. 휴대폰, 노트북 등 도난당하고 싶지 않은 다른 물건도 똑같이 하세요. 여행 후 전혀 쓸모없는 외국 동전을 잔뜩 가지고 돌아온 적 있으신가요? 일부 동전과 지폐는 여행 기념품으로 간직하기에는 좋지만 너무 많으면 귀찮죠. 이를 방지하려면 귀국 전에 남은 동전을 기부하세요. 좋은 일을 하는 동시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머니의 무게도 줄일 수 있답니다. 탑승권에 SSSS라는 글자가 있으면 걱정해야 하나요? 난기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건 뭘까요? 비행기에 제일 먼저 탑승해야 할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대부분의 비행기에 파란색 좌석들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에 수수께끼는 없어요. 항공사들은 이 색상에 진정 효과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색상을 선택해요. 이 색은 승객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심지어 제일 많이 긴장했을 비행기 승객들도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또 다른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얼룩, 먼지, 긁힌 자국은 진한 파란색 원단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탑승권을 공공장소에 버리지 마세요. 여기에는 이름과 마일리지 번호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으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향후의 예약을 확인하고 좌석을 변경하거나 심지어 항공편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탑승한 비행기표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으로 가지고 가서 종이 분쇄기로 파쇄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탑승권에 SSSS나 S라는 글자가 보이면 추가 보안 검사를 준비하세요. 이 문자 대신 체크업한 무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표시가 있으면 휴대 수화물도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을 2차 보안 검색 대상자로 뽑을까요? 일부 기준은 편도 예약이나 현금 지불을 한 경우예요. 경우에 따라 선발은 완전 랜덤으로 돼요. 보세요. 게이트가 열렸고 탑승이 시작됐어요. 잠깐만요. 어디로 뛰는 거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경험이 많은 세계 관광 여행자들의 팁은 항상 마지막에 탑승한다예요. 우선 줄 서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탑승교와 통로에 사람들이 더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죠. 어차피 아무도 여러분의 자리를 뺏진 않을 거니까요.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부피가 큰 휴대용 가방이 있다면 마지막에 탑승하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좌석에 도착할 때쯤 머리 위에 모든 빈 공간이 차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가방은 결국 비행기의 다른 곳에 넣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승객들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짐을 찾으셔야 할 거예요. 이런... 이착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은 보통 화장실 문에 작은 스위치를 밀어요. 이게 열려서는 안 될 때 열리는 걸 방지해주죠. 마찬가지로 승무원은 누군가가 안에 있을 때 문을 쉽게 열 수 있어요. 보세요. 화장실 표지판을 들어 올리고 손잡이를 잠금 해제 위치로 이동하기만 하면 돼요. 조종사들은 난기류를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기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건 상승기류예요. 대부분의 경우 난기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불과 몇 미터 아래밖에 내려가지 않아요. 조종사들이 승무원들에게 앉으라고 할 정도로 난기류가 강하다면 비행기는 3에서 6미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가장 극단적이고 주먹을 꽉 쥐게 하는 난기류는 아주 희귀해요. 하지만 상승기류는 폭풍 또는 기타 날씨 현상의 일부로 위로 이동하는 큰 기단이에요. 조종사들은 밤에 레이더로 상승기류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거기에 충돌할 때 시속 804km의 속도로 거대한 과속 방지턱을 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상승기류는 또 항공기를 위험한 고도로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요. 현대 비행기에는 항로의 다른 비행기, 산, 그리고 다른 고형의 물체를 탐지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요. 다른 비행기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조종석에서는 운행 중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8km 가까이 다가오면 같은 목소리가 조종사의 방향을 알려주기 시작해요. 비행기는 이착륙하는 동안에도 하나의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두 엔진이 동시에 고장난 적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비행기가 하늘에서 바위처럼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조종사들은 착륙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데 최대 2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객실이 가압되는 방식은 여러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은 달고 짠 걸 맛볼 수 있는 능력을 30% 잃게 돼요. 다른 말로 하자면 기내식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그 맛을 느끼지 못할 뿐인 거예요. 이건 항공음식 공급업체들이 요리하는 음식에 여분의 소금과 향신료를 첨가하는 주요한 이유기도 하죠. 하지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에요. 과학적인 설명도 있겠지만 어떤 신비한 이유로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게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행 중에 들리는 띵 소리에는 각각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이륙 직후 보잉 하는 것은 착륙 기어가 들어가고 있음을 나타내요. 3번의 연속적인 띵 소리는 한 번의 띵 소리보다 더 긴박함을 의미해요. 높았다가 낮아지는 벨소리는 승무원들에게 비행기의 다른 부분에서 동료들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려줘요. 차임벨이 3번 낮게 울리면 전방에 심각한 난기류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승무원들은 식사 카트를 치우고 자리를 잡고 안전벨트를 매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겁을 잘 먹는 승객이라면 객실 가운데에 있는 좌석을 선택하세요. 난기류는 대부분 실내의 앞뒷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날개 위에 있는 가운데 부분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다른 식사를 먹어요. 이런 조치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두 조종사가 같은 요리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경우 누구도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만약 여전히 같은 요리를 먹고 싶어하고 다른 걸 먹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조종사들이 동시에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한 조종사가 그 요리를 먹고 몇 시간 후에도 여전히 괜찮다면 다른 조종사도 자신의 식사를 용감하게 먹을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장소에 대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요, 변기가 아니에요. 화장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승무원들은 머리 받침대, 좌석 주머니, 쟁반 테이블, 그리고 안전벨트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해요.
실험 결과 모든 안전벨트의 3분의 1에 효모와 곰팡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대부분의 쟁반 테이블은 박테리아로 덮여 있어요. 좌석 주머니도 아주 불결해요. 하지만 그중 머리 받침대가 제일 더러워요. 대부분의 경우 승무원들은 비행 중에 그것들을 바꾸거나 소독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기장이 몇 가지 서류 작업을 끝내고 있다고 안내한다면 그건 비행 일정을 수정하느라 바쁘거나 지상 직원이 비행 일지를 준비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건 여행의 공식 기록이 들어있는 일지예요. 일부 비행기들, 특히 장거리 비행을 하는 비행기들은 승무원들이 한숨 잘 수 있는 비밀 침실이 있어요. 승무원 휴게실이라고 불리는 이 침실은 비행기의 뒤쪽이나 조종실 뒤에 위치해 있어요. 이러한 칸에는 승무원들이 쉴 수 있는 편안한 침대가 10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비행기 창문은 고속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초강력 플렉시 글래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또 창문은 특수한 방법으로 모양이 나 있어서 객실 내부에 더 높은 압력이 창문을 항공기 본체에 밀어붙여요. 다시 말해서 비행기 창문은 깨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옛날 옛적에 비행기 창문은 사각형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창문의 모서리에 축적된 압력은 궁극적인 약점이 되었죠. 즉 각각의 사각형 창문에 4개의 약한 곳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높은 고도에서 오는 엄청난 압력으로 쉽게 박살나게 했어요. 다행히 비행기 창문을 둥글게 만든 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이러한 모양은 압력을 분산시키고 균열 또는 기타 손상의 가능성을 줄여줘요. 비행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또는 1000시간의 비행시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번개에 맞아요. 오늘날에는 완전 안전해요. 전하가 그냥 비행기의 알루미늄 껍데기를 통과해요. 비행기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죠. 하지만 비행기가 번개에 맞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발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나요? 비행기가 구름을 통해 날고 있을 때 동체와 공기 사이의 마찰이 정전기를 발생시켜요. 가끔 그게 번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대부분의 공항에는 다양한 항공사의 승객들을 위한 음식이 동시에 준비될 수 있는 거대한 부엌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아주 맛있는 기내식들이 비행 6시간에서 10시간 전에 요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방은 24시간 내내 일해야 해요. 게다가 비행기의 메뉴는 최대 1년 전에 개발돼요. 이건 모든 재료가 중요하고 비용에 추가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사실 아메리칸 항공은 비행기에서 제공되는 모든 샐러드에서 올리브 하나만을 제거한 후에 1987년에 연간 5,500만 원을 절약했어요. 항공편 사이에 지연 시간이 길다면 가장 가까운 호텔에 가서 쉬는 게 제일 저렴한 선택사항은 아닐 수 있어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공항이나 항공사에서 VIP 라운지 존에 24시간 액세스를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무료 간식과 음료를 그곳에서 먹을 수 있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무료 샤워실과 휴식할 수 있는 방을 쓸 수 있어요. 체크인을 하고 난 후에 1060분을 의미하는 실제 단어가 있어요. 골든 아워요. 이것은 통계적으로 승객들이 공항의 소매 및 면세 구역에 더 많이 쓰는 시간대를 말해요. 그리고 그건 가게들 바로 앞에 제일 편안한 좌석을 갖다 놓는데 여러분을 쇼핑에 끌어들이려는 영리한 속임수죠. 번쩍이는 간판이나 쇼핑창을 보면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있는 건 유혹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는 동안 수화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간단한 대답은 공항 직원들이 일단 그 지역을 떠나면 모른다는 거고 아마 별로 신경 쓰지도 않을 거란 거예요. 미안해요. 수화물은 자동 분류되어 스캐너가 바코드를 스캔해서 목적지에 따라 짐을 분류해요. 공항 수화물 취급자의 주요 업무 3가지는 여러분의 수화물을 체크인 구역에서 게이트로 옮기는 것, 연결편이 있다면 한 게이트에서 다른 게이트로 옮기고 가방을 비행기에서 수화물 찾는 구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짐이 충분히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연결편에 늦을 수 있어요. 아니면 완전 반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출국 수속에서 걸려서 가방이 여러분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해요. 다른 목적지가 표시되어 있는 오래된 스티커를 떼내는 걸 잊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스캐너가 여러분의 짐을 다른 나라로 보낼 수 있어요.
일과 매일의 문제점으로부터 몇 주 벗어날 걸 벌써 기대하면서 공항에 도착해요. 차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거기에 차를 놔두려면 돈이 좀 많이 든다는 걸 알게 되죠. 왜 이렇게 비싸죠? 사실 공항 주차장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사업체예요. 공항이 건설한 땅, 주차장 건설 그 자체, 이미 가동되고 나면 모든 것의 유지, 그 모든 것들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비용을 치러야 하죠. 게다가 공항 바로 옆에 주차하는 건 엄청 편안한데 이게 최종 비용에 추가돼요. 만약 추가적인 편안함을 위해 주머니를 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택시 타는 게 좋을 거예요. 비행기가 종종 높은 고도에서 뒤에 남기는 비행운은 엔진 배기가스로 쉽게 오인되지만 대부분은 수증기에 지나지 않아요. 비행 중에 배기가스로 배출되기 전에 공기 중의 수분이 엔진으로 모여요. 엔진에서 나오는 뜨겁고 습한 공기는 높은 고도에 있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혼합되어 가늘고 긴 증기선을 만들어내죠. 습도는 비행운이 언제 생길지와 얼마나 보일지를 결정해요. 만약 이미 습도가 높으면 물이 더 많아서 비행운은 더 두드러져요. 그리고 만약 날씨가 춥다면 물방울들이 얼음으로 변해서 훨씬 더 오래 남아있을 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비행 중에 문을 열 수 있었다면 갑작스런 기압의 변화로 인해 바로 비행기에서 끌려 나가게 될 거예요. 또 항공기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다행히도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내부 압력이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동안 여객기의 문은 안쪽으로 열려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로 인해 문이 열리는 게 불가능해요. 승무원들이 창문에 차양이 올려져 있는지 내려져 있는지 신경 쓰는 게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주된 이유는 승객들의 눈이 외부의 빛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빨리 태우고 빨리 내리는 문제일 뿐이지만 비상시에 승무원들이 제일 원하지 않는 일은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탈출하기 전에 눈을 깜빡이기 위해 멈추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모든 차양이 올려져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상 근무자들이 비행기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기내에 불이 나면 지상 근무자들이 바로 알아차리고 그에 따라 행동할 거예요. 만약 차양이 내려져 있다면 승객들과 비행기 승무원들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시간을 잃을지도 몰라요. 활주로 끝에 숫자가 있는 걸 알아본 적 있으세요? 이건 사실 조종사에게 비행기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 쓰여요. 예를 들어 숫자 36은 360도 또는 북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의 줄임 표현이에요. 숫자와 함께 문자 R과 L은 가장 가까운 활주로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나타내요. 여러분이 타본 모든 상업용 비행기에는 날개가 하나뿐이에요. 맞아요. 왼쪽과 오른쪽 날개는 사실 한 날개의 두 부분이에요. 최초의 비행기는 두 개의 날개를 갖고 있어서 복엽기라고 불렸었어요. 하나는 위쪽에 있고 하나는 동체 바닥을 통과했었어요. 줄과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비행기가 공중에서 부서지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냈죠. 초기 비행기들은 힘을 모아야 했기 때문에 더 낮은 속도에선 이게 필요했어요. 하지만 엔진의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두 번째 날개는 불필요하게 됐어요. 하지만 유일한 날개가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죠. 비행기 창문으로 날개를 보면 노란색 이중 후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공기 역학적으로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있어요. 비상 착륙의 경우에 이 고리는 승객들이 날개를 통해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게 돕는 밧줄을 고정하는 데 쓰여요. 만약 미끄럽다면 밧줄은 발판을 유지해주고 내려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 우리 행성의 대기가 높은 곳에는 공기의 흐름이 아주 빠른 게 몇 개 있어요. 경로는 구불구불하지만 다소 일정한 흐름이 있어서 여객기가 그걸 쓸 수 있어요. 비행기가 제트 기류에 가까이 가면 기류의 방향으로 조정되어 흐름에 의해 추진받아 훨씬 더 빨리 날 수 있어요. 많은 항공사들이 연료비를 절감하고 항공 여행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 이 이점을 이용해요. 구름, 특히 정난우는 난기류가 있는 지역이 앞에 있다는 걸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 천청 난기류가 일어나 비행기가 몇 미터 떨어져 아무런 경고도 없이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은 두 기체가 아주 빠른 속도로 충돌할 때 발생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이게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청천 난기류가 있는 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산맥의 낮은 고도와 제트기류 근처에서 더 높아요. 보통 번개를 맞은 후 비행기는 착륙 직후 검사를 받기 위해 보내지지만 여전히 안전하게 현재의 비행은 완료할 수 있어요. 동체는 전기를 충분히 잘 전도하며 피뢰침처럼 번개는 아마도 비행기의 끝부분 중 하나에 칠 거예요. 다들 휴가 좋아하시죠? 하지만 특히 무게와 수화물 공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 짐으로 뭘 챙겨갈지 알아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집을 떠나 모험을 하면서 휴가, 쇼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돌아올 때 여러분이 모은 모든 기념품들을 위한 여분의 공간이 필요할 거예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너무 많은 무게나 부피가 쌓이면 항공사로부터 보기 좋게 상당한 비용을 청구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편하게 있어도 돼요. 여러분은 그냥 휴가 예약에만 집중하세요. 저희가 다음과 같은 편리한 여행 팁으로 짐을 관리해 드릴 테니까요. 분명히 옷이 짐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대부분의 항공사 기준으로 국내 여행에는 가방 1개, 그리고 장거리 여행에는 가방 2개까지 허용됩니다.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특히 겨울에 휴가지에서 멋을 부리려고 계획한다면요. 하지만 그게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속옷을 뒤집어 입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여기서 핵심은 짐을 어떻게 현명하게 꾸리느냐 하는 거예요. 우선 각 아이템들을 어떻게 둘둘 말지 고려해보는 게 좋아요. 여행용 가방에 옷을 보관하는 가장 공간 효율적인 방법은 각 물건을 말아두는 거예요. 옷을 여러분이 캠핑 갈 때 가져가던 침낭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압축된 커버에 비해 너무 두꺼워 보였지만 인내심만 있다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꽉 말아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옷과 씨름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요. 셔츠, 바지, 그리고 깔끔하게 가방에 넣을 다른 모든 것들을 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옷가게 선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요. 그러고 나서 비교적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이 되었을 때 그걸 단단하게 말아주세요. 이제 작은 옷 뭉치들이 준비됐으니 가방에 챙겨 넣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보시라, 여유 공간이에요. 자, 휴가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 모두가 경험해봤을 거예요. 호텔 침대에 여행 가방을 두고 열어봤는데 토네이도가 가방을 덮친 듯이 모든 옷이 펼쳐지고 흩어져 있어요. 짐은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휴가 목적지까지 힘든 여정을 거쳤어요. 공항 터미널을 통해 끌려다니고 수화물 처리원들이 이리저리 던졌고 기내에서 난기류가 일어나는 동안 앞뒤로 흔들렸죠. 간단한 문구류인 고무줄이 옷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옷을 말았으니 펼쳐지지 않도록 고무줄 2개 정도를 둘러주세요. 이건 여러분이 옷을 하나로 함께 말고 싶을 때 특히 멋진 팁이에요. 아마도 여러분이 휴가지에서 멋지게 입고 싶은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청청 패션이 있을지도 몰라요. 전처럼 옷을 접은 다음 이상적인 의상에 다양한 아이템들을 서로 겹겹 쌓아 올리세요. 그걸 하나로 말아서 고무밴드를 사용해서 함께 묶어주세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미리 그날그날의 복장을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옷을 개는 걸 선호할 수도 있어요. 특히 비즈니스 셔츠나 바지라면요. 운이 좋네요. 거기에 대한 유용한 팁도 준비되어 있어요. 각각 아이템들을 개별적으로 접는 대신 모든 아이템을 서로 겹쳐 놓을 거예요. 셔츠와 웃옷부터 시작해서 셔츠의 목 부분을 가운데로 유지하면서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에 번갈아 겹쳐주세요. 모두 평평하게 펴질 때까지 바지와 작은 물건들까지 깔아보세요. 바지를 가운데에 있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선물처럼 깔끔한 보따리가 될 때까지 셔츠가 겉이 되게 하면서 아이템 자체를 서로 접기 시작하세요. 보따리를 가방에 똑바로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짐 공간을 절약하고 싶나요? 속옷과 양말은 원래 칸에 넣는 대신 짐의 나머지 부분에 사용 가능한 빈 공간이나 틈에 넣어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 모자를 갖고 갈 계획이라면 모자의 안쪽은 양말을 보관하기에 좋은 공간이 되죠. 이건 핸드폰 충전기나 넥타이 같은 다른 작은 짐에도 적용돼요.
하지만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넥타이와 벨트를 짐 위에 옷에 평평하게 놓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한정된 짐 크기를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 2주간 여행 동안 휴대용 가방 하나가 다라고 하면 여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옷을 보관할 압축팩을 준비하세요. 이 백이 여러 벌의 옷을 작은 노트북 가방 크기로 압축해 줄 거예요. 짐 쌀 옷을 접어 압축팩에 보관하세요. 8개에서 10개의 표준 옷 아이템이나 몇 개의 부피가 큰 옷 아이템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백을 다 채운 후에는 밀봉한 후 내장된 한 방향 압력 벨트를 통해 공기를 눌러 빼내주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걸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여러분은 옷 말기 달인이 되어 있겠죠? 또는 압력을 주기 위해 무릎을 쓰세요. 이 압축 가방들을 2개에서 4개 정도 표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있을 텐데, 이건 수화물로 보내지 않고 돈을 절약하고 싶을 때 특히 유용해요. 그리고 베갯닛에 모아두면 더 많은 옷을 갖고 탑승할 수 있어요. 이 팁의 가장 좋은 점은 비행 중에 머리를 얹을 수 있는 편안한 베개 역할도 겸한다는 거예요. 만약 공간이 좀 더 있다면 물건을 정리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포장용 큐브를 쓰는 거예요. 압축 가방만큼 공간 효율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많은 여행자들이 더 깔끔하고 잘 정돈된 짐 싸기를 위해 그걸 선호해요. 바지 종류와 상의 종류처럼 옷이나 의상을 종류별로 구분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대부분의 온라인 소매 서비스와 여행 및 캠핑 매장에서 포장용 큐브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상의 신발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포장용 큐브도 있어요. 신발이 짐에서 차지할 공간을 압축할 수 있고 깨끗한 옷에 신발이 닿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웃옷에서 발냄새가 나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만약 여전히 모든 물건들을 여행 가방에 넣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추가 비용 없는 추가 무게를 위해 쓸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더 있어요. 가장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레이어드해 입을 차례예요. 부피가 큰 물건들을 모두 골라 가능한 한 많이 입으세요. 바지 안에 반바지를 입거나 스웨터, 재킷, 코트 같은 겨울옷을 여러 겹 겹쳐 입을 수 있어요. 땀이 조금 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항과 비행기에는 에어컨이 잘 되어 있고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는 항상 몇 겹의 옷을 벗을 수 있어요. 적어도 구름 속에서 진짜로 추워지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은 있겠네요. 그 모든 옷을 겹겹이 껴입고 싶지 않다면 무료로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가방이 있어요. 공항 내 아무 면세점에서 면세 가방을 사세요. 다음번에도 쓸 수 있게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분의 물품을 모두 면세 가방에 보관해 추가 비용 없이 비행기에 갖고 타세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공사에서 허용되고 있는 표준 7kg의 여행 가방에 실제 무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요. 가방 자체 무게만으로도 종종 2에서 3kg까지 나갈 수 있어요. 가방만으로도 무게를 많이 차지하죠. 그러니 가방을 살 때 얼마나 무거운지도 고려하세요. 가벼운 가방을 선택하면 가져가고 싶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넓어져요. 이 유용한 팁들 중 몇 가지를 고수하면 짐 넣을 자리도 충분할 거고 휴가 때 쓸 여윳돈도 더 많아질 거예요. 즐거운 비행하세요. 많은 공항의 게이트 구역에는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비례는 보통 낮은 천장, 편안한 좌석, 기분 좋고 자연 조명 등 몇 가지 다른 혜택과 함께 제공되죠. 이 모든 것이 공항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카펫은 단단한 바닥만큼 청소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런 시설은 비행기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아늑한 느낌을 주고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공항의 호의적인 제스처가 아니에요. 한 조사에 따르면 편안한 승객은 상점을 둘러보고 라운지 구역이나 면세 구역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구매할 가능성이 약 7에서 10%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승객들의 편안함에 투자함으로써 공항은 실제로 소득을 늘리는 거죠. 여러분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면 간단히 말해서 공항 직원들은 일단 짐이 자신의 영역을 떠나면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수화물은 자동으로 분리되어 스캐너가 바코드를 스캔하고 목적지에 따라 수화물을 분류해요. 공항 수화물 담당자의 3가지 주요 업무는 체크인 구역에서 게이트로 짐을 옮기는 것, 연결될 때 게이트에서 게이트로 옮기는 것, 그리고
공항에서 수화물 찾는 곳으로 짐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짐이 충분히 빨리 이동하지 않으면 연결 항공편이 늦을 수 있어요. 정반대로 출입국 관리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가방은 여러분이 도착하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해요. 만약 다른 목적지가 표시된 오래된 스티커를 떼어내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캐너가 짐을 엉뚱한 곳으로 보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공항은 승객을 위한 음식이 준비되는 거대한 부엌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주방에서는 보통 여러 항공사의 음식을 한꺼번에 요리해요. 그리고 기내식은 약 6시간에서 10시간 전에 요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주방은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내식 메뉴는 이미 1년 전에 개발되어 모든 재료가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실제로 한 항공사는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모든 샐러드에서 올리브 한 개만 제거한 것만으로 약 4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때때로 승객들은 특별한 기계에 넣기 전에 헝겊 조각에 손을 비벼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좀 무섭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무해예요. 원자화기라고 불리는 기계에 의해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직원들은 위험한 화학물질의 샘플을 기계에 넣습니다. 이 기계는 이 냄새를 기억하고 사람의 손에서 해당 화학물질 냄새가 날 경우 공항 직원에게 경고해요. 보안 검색대에서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비행 전 검사에서 압수한 모든 물품은 3개월 동안 공항에 보관될 수 있어요. 게다가 국내 어느 주소로 붙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안 검색에서 뺏기고 청구되지 않은 물건은 특별 경매에서 판매되어 전 세계로 배송됩니다. 비행 간격이 길다면 가장 가까운 호텔에 가서 쉬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공항이나 항공사가 VIP 라운지 존 24시간 출입증을 판매하는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거기서 무료 간식과 음식을 즐길 수 있고 휴식을 위해 무료 샤워실과 방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 터미널에 있는 공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터미널 연결 지하 통로를 검색하세요. 예를 들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는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사이에 보행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은 승객들이 단순히 그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탑승 수속을 마친 후 처음 60분 동안을 골든아워라고 부릅니다. 승객들이 통계적으로 공항의 소매 및 면세 구역에서 더 많은 돈을 소비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상점 바로 앞에 가장 편안한 자리를 둔 것은 여러분을 쇼핑에 끌어들이기 위한 교묘한 속임수예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 화려한 간판이나 지연대를 보는 것은 유혹적이고 바로 그게 공항이 원하는 거예요. 만약 항공편이 초과 예약되어 지정된 시간에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면 보상의 의미로 제공된 상품권을 무조건 덥석 받지 마세요. 보통 항공사들은 비행기 좌석을 양보할 충분한 지원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보상금 금액을 계속 올립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억지로 밀려났다면 대신 현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항공권 가격과 지연 시간에 따라 약 150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항에는 프로파일러라고 불리는 특정 전문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관찰 기술에 의한 승객 선별이라는 테크닉을 훈련받아요. 의심스러운 사람을 탐지하기 위해 얼굴 표정, 몸짓, 행동을 주의 깊게 분석하죠. 그들의 임무는 불안감을 나타내는 비언어적인 징후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입술을 핥고 긁적이고 주변을 많이 둘러보는 것 같은 행동이죠. 프로파일러가 어떤 사람이 수상한 방식으로 행동한 것을 발견하면 검사를 요청하고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프로파일러는 메인홀과 여권 검사 구역에서 일합니다. 그들이 묻는 전형적인 질문은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요. 그러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승객이 아무리 말을 아끼더라도 만약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에서 보이는 아주 작은 단서 덕분에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짐은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5가지 보안 단계를 통과하는데 내용물을 스캔하는 것 이외에도 위험한 화학물질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특별한 개에 의한 검사가 포함됩니다. 개의 코가 인간의 코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사실 개는 사람보다 냄새를 10,000배에서 10만 배 더 잘 구별합니다. 보안을 위해 개의 이런 뛰어난 능력을 활용하고 의심스러운 물질을 탐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탐지견을 사용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죠. 정말 멋진 사실은 탐지견과 일반 개를 구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경찰견과 달리 공항에서 일하는 개들은 사람들을 겁주거나 위협하도록 훈련되지 않았어요.
가장 인기 있는 탐지견 품종은 골든 리트리버, 레브라도 리트리버, 저먼 쇼트헤어 포인터입니다.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은 편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아요. 충전 코드로만 연결할 수 있게 된 충전기를 사용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전화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어요.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안전하게 충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기 소켓을 찾아 충전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에요. 무료 공항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예요. 공항이 자주 인증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보호되지 않은 와이파이 핫스팟을 사용하는 동안 다른 사용자가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만 공항의 와이파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장치의 모든 중요한 정보를 지우거나 암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검색을 할 때마다 노트북을 가방에서 꺼내는 건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공항 직원은 여러분의 장치를 확실히 살펴서 안에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해요. X선 스캐너의 화면에서 랩톱은 하드드라이브, CD 드라이브 등이 선명하게 보이는 반투명 물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안 담당자는 이러한 부품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고밀도의 다소 큰 배터리 같은 거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보안 검색 라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그 줄이 너무 붐비면 신분증과 티켓 확인을 받은 후에 둘러보세요. 훨씬 사람이 더 적은 다른 라인이 보일 거예요. 어떤 검색 라인은 터미널의 맨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TSA 사전 체크를 신청한 것은 미국을 오갈 때 시간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회원이 되면 몇 가지 큰 특전이 있어요. 첫째, 보안과 여권 검사를 통과한 것이 더 빨라요. 사전 체크 여행자라면 신발을 벗거나 벨트를 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액체나 노트북 같은 것을 특별한 통에 넣지 않아도 돼요. 미국을 오가는 게 아니라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유사한 서비스가 있어요. 이코노미석을 타시는데 마음에 안 든다면 누가 마음에 들어 하겠어요. 온라인으로 체크인을 하고 비행기 출발 4일 전쯤 좌석 옵션을 확인하세요. 이때가 항공사들이 일반적으로 좌석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할 때이고 여러분은 적은 요금으로 혹은 때로는 무료로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받을 수도 있어요. 이미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업그레이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알지 못하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착오가 있나 본데요. 저는 유럽에서의 연례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회사원일 뿐이에요. 미국 공항 검색대 직원이 여러분의 손가방에서 맛있는 프랑스 치즈 한 덩이를 꺼냅니다. 알고 보니 기내에는 아주 적은 양의 소프트 치즈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소프트 치즈는 액체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재밌는 사실은 치즈 가는 강판은 아무 문제 없이 기내에 가져갈 수 있지만 소프트 치즈는 100mg 이하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최대 치즈 반입량이에요. 그리고 기내에서 치즈를 가는 건 안 돼요. 치즈는 비닐봉지에 안전하게 된 상태여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요, 단단한 치즈는 얼마든지 반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치즈와 여러분이 실수로 가져온 큰 물병, 크림이 든 튜브와 다른 멋진 기념품들을 압수당했어요. 제네바에서 구입한 저 멋진 스위스카를 보세요. 이제 이런 물건들은 경매에 붙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운이 좋다면 공항 측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기념품과 심지어 치즈까지도 집으로 유료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치즈가 상하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모든 공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지된 품목 중 일부는 돈을 모으기 위해 경매에 붙여질 거예요. 압수된 물품은 보통 대량으로 팔리기 때문에 일단 두고 가야 하면 나중에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용도를 가진 일부 품목의 물건들은 해당 기관에 기부됩니다. 예를 들어 호신용 스프레이는 경찰 훈련 학원에 기부될 거예요. 치즈나 아키 같은 금지된 이국적인 과일들, 그리고 다른 음식물과 액체는 보통 그냥 버려집니다. 일부 물건들, 특히 정말 나쁘고 위험한 물건들은 그냥 녹이거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매직 8볼은 위험하지 않지만 수화물에 넣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액체입니다. 네, 100ml가 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직 8볼에게 기내에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분명히 기대하지 마세요 라는 답을 줄 거예요. 젤로 된 신발 깔창은 기내에 반입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액체의 정확한 양을 측정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젤 깔창도 안 되고 젤 캔들도 안 됩니다. 향수나 매니큐어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내 액체류 제한뿐만 아니라 에티켓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승객들은 단순히 냄새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연성이 있어요. 매니큐어 리무버의 경우 아세톤이 들어있지 않은 걸 선택하세요. 아세톤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거든요. 어쨌든 향수 한 병을 구입할 수는 있어요.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기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 말이죠. 탑승하기 전에 새 향수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면 정말 아까울 거예요.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크림을 정말 필요한 약이라고 주장하면서 100ml 이상을 가지고 비행기에 탈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는 공항에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이지만요. 기내에서 체온을 재야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 체온계인지 확인하세요. 수은 체온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수은을 누가 주워 담을 수 있겠어요. 볼링핀은 기내 수화물로는 안 됩니다. 승무원들이 길고 지루한 비행 동안 복도에서 즐겁게 볼링을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볼링핀이 누군가를 해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예요. 펜싱검, 야구방망이, 심지어 다트 같은 스포츠 장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트는 날카롭고 날카로운 물체는 가지고 탈 수 없어요. 경매에 붙여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체크인 수화물로 보내세요. 만약 수공예에 관심이 있고 대서양 횡단 비행을 하는 동안 스카프나 양말 뜨개질을 하고 싶다면 플라스틱이나 나무 뜨개질 바늘을 선택하고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바늘을 조심스럽게 싸세요. 금속 뜨개질 바늘은 아마도 녹여서 폐기될 것이므로 그런 건 미리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내부에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물체와 마찬가지로 스노우 글로브도 보안 검색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스노우 글로브가 테니스공만큼 작다면 운이 좋으면 통과가 허락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안전하게 수화물로 붙이는 것이 더 낫습니다. 흰색 셔츠를 입고 여행한다고 해도 액체 표백제는 분명 손가방에 넣기에 이상한 물건입니다. 첫째, 가연성이 높기 때문에 탑승이 금지됩니다. 둘째, 새로 산 흰색 셔츠는 비행에 적합한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커피나 난기류가 옷을 망칠 수 있잖아요. 셋째, 기내 화장실은 세탁을 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이 출장 중인 미용사라면 항공편을 예약할 때 조금 더 투자해야 할 거예요. 기내에는 탈색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날이 10cm 이하인 가위가 아닌 이상 가위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압수된 가위는 종종 학교에 기증되는데 버리는 것보다는 더 나은 대안입니다. 미용사들에게는 또 하나의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부탄이 든 가스 카트리지 때문에 무선 고데기는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전기 고데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미술가라면 보안 규칙에 이미 불만이 많을 거예요. 짐칸에서 페인트가 얼거나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내에 가지고 가는 것을 원할 겁니다. 유화물감이 100ml 미만이라면 보안 검색대에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가연성이 매우 높은 테레빈유는 절대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기내식을 싫어하거나 기내식을 미리 주문하지 못한 경우 팬이나 냄비를 가지고 직접 요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요리할 수 없고 무쇠 냄비도 가지고 탈 수 없어요. 무쇠 냄비는 정말 무거워요.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 공항 검색대 직원이 그것을 압수한다면 지역 주방에 기부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녹여버릴 겁니다. 사과나 바나나 같은 신선한 과일을 가지고 비행하는 동안 신선한 스무디를 먹고 싶다면 나쁜 소식이 있어요. 날이 없는 믹서기만 기내에 허용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날이 없는 믹서기는 믹서기가 아니죠. 아까 그 치즈 강판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영국식 크리스마스 폭죽은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 즐거움과 행복하고 멋진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만 기내에서는 혼란만 불러일으킬 거예요. 잡아당길 때 나는 폭발음이 다른 승객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파티용 폭죽이나 스파클러도 수화물 가방에도 넣을 수 없어요. 하이힐과 두꺼운 밑창은 금지 품목은 아니지만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런 신발을 신고 있다면 벗어서 스캔을 하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플라스틱 신발 커버도 있긴 하지만 공항 바닥은 세균으로 가득합니다.
웨딩드레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부 드레스는 엑스레이 기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확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캠핑 애호가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마도 캠핑용품은 수화물로 가능한 한 많이 붙이는 게 좋을 거예요. 만일 휴대용 배낭만 가지고 가볍게 여행한다면 아마도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새로 물건을 사야 할 거예요. 날카로운 물체이기 때문에 텐트용 말뚝은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2.2kg 휴대 수화물에 드릴을 가지고 타는 사람도 드물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냉장고 좌석은 너무 평범해서 드릴을 기념품으로 가져가고 싶은 창의력 넘치는 분이라면 그건 수화물로 붙이는 게 좋을 거예요. 드라이아이스 DIY 냉장고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려고 한다면 분명 실패할 거예요. 드라이아이스는 가연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 규정상 기내에서는 금지됩니다. 드라이아이스는 2.5kg까지 반입할 수 있지만 항공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칼날이 노출된 모든 물건은 보안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일회용 면도기나 카트리지 날은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박스 커터와 같은 무딘 버터 나이프를 제외하고 모두 수화물로 붙여야 합니다. 고체 비누는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만 가방을 스캔한 후 TSA 직원이 가방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화면에서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신 액체 비누는 일반적인 액체 반입 규칙을 따릅니다. 배터리 규칙은 매우 다를 수 있어요. 누출 가능 배터리는 기내 또는 수화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튬 배터리 또한 손상되면 화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내에 휴대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고양이와 함께 여행하는데 레이저 포인트는 고양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에요. 그래도 이번 여행에서는 그것 없이 지내야 할 거예요. 휴대 또는 체크인 수화물 모두에 레이저 포인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동 보조 장치로 사용되는 지팡이는 반입이 가능하지만 놀랍게도 TSA는 때때로 지팡이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여행하려면 항공사에 미리 알리세요. 즐거운 여행하세요.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물속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봤대요. 구조대원이 보라색 깃발을 흔들고 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해파리가 점령했거든요. 해안에 90도로 접근하고 있는 거대한 파도가 있어요. 해변에 공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여행 키트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해변 생존 안내서를 들고 빨간 버튼을 눌러요. 짜잔! 일이 잘못되기 1시간 전에 해변으로 왔습니다. 아이들이 거대한 모래성을 쌓고 있네요. 더 많은 모래를 얻기 위해 점점 더 깊이 파고 있어요. 물가 바로 옆에 만든 그 구덩이는 싱크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서 누군가가 발을 들여놓다가 발목을 삘 수 있어요. 때로 사람들은 거대한 싱크홀에 빠지기도 해요. 모래는 즉시 다시 채워질 거고 마치 콘크리트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것 같죠? 여러분은 모래성 주변의 모두에게 발을 어디에 내딛는지 잘 보라고 말해줍니다. 이 스펀지 같은 모래 영역은 유사가 될 수 있어요. 강둑, 늪지, 그리고 해변 근처에 형성되는데 70%가 물이에요. 단단해 보이니까 막대로 확인하고 살짝 밟아보세요. 무게를 버텨내죠?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허리까지 가라앉을지도 모릅니다. 빠져나가는 비결은 침착하게 누워 천천히 다리를 흔들어 나가는 거예요. 규칙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4개의 막대기로 그곳을 표시해뒀어요. 파도가 해안 쪽으로 직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해변 생존 안내서를 보니 그걸 이안류라고 한다네요. 세계 어느 곳에서든 형성될 수 있대요. 여러분은 모두에게 이안류가 없어질 때까지 물 밖에 있으라고 알려줍니다. 이안류의 통로는 보통 좁고 위험하지 않지만 볼링장 레인만큼 길고 넓어질 수 있어요. 이 괴물은 심지어 해안에서 여러분을 물속으로 끌어당길 수도 있어요. 이안류에 걸렸다면 체력을 아끼기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좋은 계획을 생각해내세요. 이안류를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곳을 벗어날 때까지 해안과 평행하게 헤엄쳐 갑니다. 그게 효과가 없다면 도와달라고 소리치거나 손을 흔들어 보세요. 이안류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려 한다면 뭔가 뜰 수 있는 걸 던져주세요. 만약 그들을 구하기 위해 물에 들어간다면 두 사람 모두 도움이 필요하게 될지도 몰라요.
조용하게 있고 싶은 나이 든 커플이 군중으로부터 떨어져 교각으로 헤엄쳐가고 있네요. 그들을 만류하기 위해 여러분은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대부분의 이안류는 교각, 방파제 및 물속의 다른 구조물 가까이에 형성되어 하지만 작은 물살이라도 여러분을 그 석조 건축물로 끌고 갈 수 있죠. 한 무리의 잠수부들을 포착했습니다. 해양 생물의 사진을 찍기 위해 수중 카메라를 들고 있네요. 여러분은 그들에게 꽃 성게를 조심하라고 말해줍니다. 아름다운 산호처럼 보이지만 사실 포식자를 쫓기 위한 독 가시를 가지고 있죠. 이 가시들은 인간들에게도 위험해요. 성게를 밟으면 못이나 유리를 밟은 느낌이 들 겁니다. 어떤 성게는 물면 독도 있어요. 어떤 바다뱀들은 코브라보다 더 많은 독을 갖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마비시키기 위해 독을 사용하지만 절대 인간을 먼저 공격하진 않아요. 가끔 물살에 실려 물 밖으로도 밀려 나오기도 합니다. 죽은 척하고 있겠지만 여전히 반사작용으로 물 수 있어요. 물리면 몇 가지 끔찍한 증상이 생기죠. 대서양, 멕시코만, 그리고 카리브해에 사는 라이온피쉬는 가장 아름다운 바다 포식자 중 하나예요. 실수로 코브라와 비슷한 독으로 여러분을 쏠 수 있죠. 1000마리의 벌이 쏘는 것처럼 아플 거예요. 적조라고도 불리는 조류 대증식에는 위험한 천연 독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물에서 검은색, 흰색, 초록색, 갈색, 보라색, 빨강색의 코티지 치즈, 걸쭉한 수프, 필름 같은 걸 발견한다면 머리, 특히 입과 코를 멀리하세요. 또 안전을 위해 물에서 나왔을 땐 샤워를 하세요. 누군가가 물속에 침을 쏘는 해파리가 있다고 소리칩니다. 여러분은 구조대원에게 보라색 깃발을 올리라고 말해요. 근처에 위험한 해양 생물이 있다는 국제적 신호니까요. 대부분은 해파리지만요. 몇몇은 해롭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 키만큼 자란 상자 해파리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사자 갈기 해파리는 태평양과 대서양의 차가운 물을 좋아하고 촉수를 포함한 길이를 재면 대왕 고래의 크기만큼 자라요. 촉수는 사냥할 때 이용하죠. 여러분은 확성기를 들고 보라색 깃발이 뭘 의미하는지 모두에게 알립니다. 이 깃발을 본다면 물 밖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꼭 물에 들어가야 한다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잠수복을 입으세요. 해안가에 해파리 하나가 꼼짝도 않고 누워있네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전히 쏠 수 있거든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피부에 깨끗한 물을 붓고 식초를 끼얹어 주세요. 더위는 참을 수 없을 정도고 한 가족이 코코넛 나무 아래에서 그림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다른 장소를 찾으라고 하죠. 코코넛이 엄청난 속도로 그 나무 높이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다행히 그들은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족들이 자리 잡을 새 장소를 찾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그들에게 물을 많이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열사병을 막을 수 있거든요. 열사병은 홍수, 번개, 허리케인, 토네이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가요. 열사병을 피하기에 가장 좋은 음료는 맹물이에요. 한 다정한 할머니가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려고 빵을 꺼냅니다. 여러분은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가 빵을 빼앗았어요. 갈매기들에게 빵을 하늘 높이 건네줄 때 갈매기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 날아갈 때 우연히 불이 난 날개로 여러분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면 여러분을 쫓아갈 수 있고 음식을 주지 않으면 더 많은 먹이를 위해 가방을 급습하죠. 새의 접근을 막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모든 음식 찌꺼기를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두 남자가 교차하는 바다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어요.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드문 일이고 프랑스 섬 근처에서만 정기적으로 발생하죠. 해류가 물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바람이 그걸 다른 방향으로 보낼 때 파도는 바다의 체스판처럼 정사각형으로 흐르게 됩니다. 교차하는 바다는 수영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위험하고 심지어 큰 배도 뒤집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안류와 강력한 파도가 형성되죠. 이런 걸 발견했다면 물 밖에 있는 게 최선입니다. 거대한 거품의 벽이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어요. 해안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모래나 얕은 물의 전력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죠. 만약 그걸 가로막는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해안 브레이크일 때 물은 실제보다 더 깊어 보여요. 그래서 깊이를 확인하지 않고 잠수를 하면 더 많이 다칠 수 있습니다. 가끔 이 해안 브레이크는
너무 크고 강력해져서 사람을 땅에 넘어뜨리고 바다로 데려갈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됐는데 물에서 추위를 느끼기 시작한다면 몸을 따뜻하게 하겠다고 너무 빨리 수영하려고 하지 마세요. 팔의 긴장을 풀고 호흡을 조절하고 팔다리를 가능한 한 적게 움직여야 합니다. 태아 자세를 취하세요. 그러니까 물에 앉아 무릎을 껴안아 주는 거예요. 열을 아끼기 위해 몸의 일부를 물 밖으로 유지하려고 하세요. 물에 너무 오래 있으면 체온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10까지 세고 다시 1부터 반복하세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할 수 없다면 당장 물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속에서 기절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해안으로 다시 돌아오면 수건, 겹겹의 옷, 그리고 모자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여러분은 모두에게 물 밖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변에서 상어를 만날 확률은 400만 분의 1 정도지만 그 확률은 해질녘 이후나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상어는 이때 가장 활동적이에요. 또 밝고 바다가 잔잔할 때 멀리서 상어를 발견할 가능성이 더 높죠. 어디선가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해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미 여러분은 번개치는 위험 지역에 있다는 뜻이에요. 해변의 넓은 공터와 물은 폭풍에서 살아남기에 가장 안 좋은 장소 중 하나죠. 모두 짐을 싸서 안전을 위해 떠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 승무원 중 한 명이 등 뒤로 손을 숨기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전한 이륙을 하게 해달라고 비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탑승객 수를 세고 있는 거예요. 승무원들은 수를 셀 수 있는 전용 카운터를 가지고 있어요. 비행기 음식이 얼마나 맛없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렇게 맛이 없진 않아요. 건조한 공기 때문에 우리 미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안이 건조해져서 침이 마르고 맛의 80%를 느끼게 해주는 후각이 무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공사에서는 승객들이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음식에 더 많은 양념을 첨가합니다. 안전벨트는 난기류 때문에 배 위로 차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비행기는 위아래로 움직이는데요. 승객이 비행기 천장에 충돌하지 않도록 허리벨트가 잡아주는 거죠. 자동차의 안전벨트는 수평 충돌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 어깨에 맵니다. 그런데 승무원들도 어깨 안전벨트를 매고 있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승객들을 마주보고 앉기 때문입니다. 모든 승객들이 앞을 보고 앉아있는 동안 객실 승무원들은 뒤로 앉아있죠. 비행기가 급격히 전진하면 승객들은 좌석으로 밀리게 되고 승무원들은 어깨와 허리벨트 덕분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번개가 비행기를 친다 해도 승객들은 충격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비행기 전체는 알루미늄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안으로 전류가 통과되지 않고 전도되게 됩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모든 전자장치와 연료 탱크에도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비행기가 출고되기 전에 번개를 시뮬레이션해서 모든 보호장치를 테스트합니다. 많은 승객들이 비행 중 특히 이륙 직후에 두통을 겪습니다. 약 10분 안에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고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기가 희박하니까 우리의 뇌에는 더 적은 산소가 공급되게 되고요. 그나저나 이럴 땐 껌이나 사탕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좌석이 불편한 주된 이유는 이윤 때문입니다. 항공사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승객들을 비행기에 태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좌석 사이의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기내 2열을 추가하면 12명의 승객이 새로 탑승할 수 있잖아요. 또한 항공사에서는 연료를 덜 쓰기 위해 비행기 좌석을 점점 더 가볍게 만듭니다. 좌석은 점점 작아지고 불편해지고 있죠. 비행기 안에서 추위를 느낄 수 있지만 비행기가 높은 고도에서 날고 있을 때의 환경은 사하라 사막과 비슷합니다. 습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에요. 1시간마다 우리의 몸은 많은 양의 체액을 잃습니다. 수분을 유지하되 병에 든 물만 마시도록 하세요. 많은 항공사에서는 승객들이 너무 슬퍼하거나 감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놀라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극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승객들은 여전히 가슴 아파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낮은 산소 수치 때문에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모든 것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한 고도도 높아지고 집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러한 무력감은 사람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는 긍정적인 영화와 코미디만 보여줘요. 어떤 승객들은 비행하는 동안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하기도 해요. 이건 산소 부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신이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중요한 일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게 낫겠어요. 각막은 혈액 공급이 닿지 않는 장기입니다. 각막이 산소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공기로부터고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악화된 시력과 건조한 눈은 흔한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껌과 함께 안약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력이 악화되기 때문에 야간 이륙과 착륙 동안에는 승무원들이 조명을 살짝 밝히고 창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 눈을 빛에 적응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승무원들이 창밖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비행기를 탈 때 머리카락이 더 빨리 자란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기 몇 시간 전에 면도를 했는데도 비행 후에 벌써 짧고 뭉툭한 수염이 났다는 걸 발견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이론은 확인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객실의 압력, 낮은 온도, 심지어는 높아진 스트레스 때문에 모발 성장이 가속되는 거라고도 해요. 만약 비행기를 탄 직후에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한다면 최선의 해결책은 짧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탑승 전에 헬스클럽에 가거나 스쿼트를 해보세요. 게다가 운동을 제대로 하면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보상할 수 있을 거예요. 공항에서는 매년 수백만 개의 가방이 분실되고 잘못된 곳으로 배송됩니다. 단지 시간 부족 때문에 항공사에서 가방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짐을 싣는 사람들이 짐을 다 싣기 전에 비행기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가방들은 다른 항공편으로 운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방이 잘못된 장소로 간다면 다른 승객들이 실수로 가방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잃어버린 짐을 빨리 찾으시려면 미리 사진을 찍어서 공항 직원에게 보여주세요. 특수 GPS 추적기를 사서 여행 가방에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이 추적기는 6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수화물이 어디에 있든지 핸드폰을 사용하여 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는 주인이 없는 짐을 특별센터에 모아두는데요. 만약 주인이 3개월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방 안에 있는 것들을 전문 상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 상점에서는 옷, 보석, 전자기기 같은 것을 팔아요. 당연히 엄청난 할인도 적용되고요. 탑승 후 들리는 우르르 소리는 제 배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에 실리고 있는 짐 소리입니다. 짐칸이 항공기 객실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꽤 큰 소리로 들리죠. 항공기 타이어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 실제로 주는 압력보다 4배에서 5배 더 많은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타이어보다 금속 바퀴가 부러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조종사들은 항상 서로 다른 것을 먹습니다. 식중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만약 조종사 중 한 명이 퀴퀴한 브리또 때문에 속이 안 좋다면 여전히 비행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 2명의 조종사가 같은 브리또를 먹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기압이 바뀌면 내려갑니다. 특정 높이에서는 실내 공기가 더 적어질 수 있는데요. 승객들이 이를 느끼지 못하려면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조종사가 안전고도로 내려오면 다시 마스크 없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에는 15분 동안만 쓸 수 있는 산소가 들어있어요. 15분이라는 시간은 조종사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안전한 고도로 내려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대부분 여객기의 날개는 비행기의 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엔진 때문에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땅에 더 가깝고 수리하기 쉽기 때문에 낮은 날개 아래 설치되어야 해요. 또 다른 이유는 잘못 착륙하는 경우 날개가 충돌해서 큰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 비행기가 물에 빠지면 날개는 생명을 구해주는 구명조끼가 됩니다. 날개에 설치된 연료 탱크는 비행을 하고 나면 텅 비어있기 때문에 물 위에 둥둥 떠있도록 도움을 줄 거예요. 화물기의 날개는 화물을 쉽게 싣기 위해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행기가 지면 매우 가까이에 위치하기 때문이죠. 또한 비행장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 엔진으로 파편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 날개 위치 덕분에 비행 중 공기 역학적 저항을 적게 받아요. 항공기 벽의 작은 삼각형은 승무원을 위한 특별한 라벨입니다. 삼각형은 특별한 창문에 표시되어 있어요. 이 창문들을 통해 번쩍이는 표시등을 볼 수 있는데요. 랜딩 기어가 접히고 플랩이 닫혔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 승객들에게 이곳은 날개가 가장 잘 보이는 곳입니다. 난기류는 비행 중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강한 난기류는 드물어요. 그런데 난기류는 비행기에 영향을 미치는 뜨겁고 차가운 공기일 뿐이에요.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타는 열기구를 상상해 보세요. 풍선 아래 설치된 화염 방사기를 본 적 있으시죠? 그렇게 공기를 덮이고 뜨거운 공기는 풍선을 위로 올려보냅니다. 난기류는 자연이 만들어낸 뜨거운 공기예요. 열기구를 떠오르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일 뿐입니다. 또한 비행기가 다른 비행기가 남긴 뜨거운 공기의 흐름 아래로 들어가면 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텔은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모든 호텔이 원칙대로 청결에 신경을 쓰는 건 아니에요. 배드버그나 다른 해충들이 존재할 수도 있죠. 알아차렸을 때는 너무 늦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호텔에 도착해서 방을 열면 서둘러 짐을 풀지 마세요. 특히 침대 위에서요. 모든 옷을 선반 같은 곳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일단 가방을 욕조에 넣고 방에 성가신 벌레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러그, 소파 쿠션 등 해충이 살 수 있는 모든 장소를 확인해보세요. 이 과정을 다 마친 후에만 가방을 욕조에서 꺼내고 짐을 푸세요. 욕조는 어떤 벌레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을 때 그 어떤 벌레도 짐에 기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나저나 그 이불은 당장 바닥에 던져버리는 게 좋을 거예요. 시트는 정기적으로 교체될 수 있지만 이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호텔들은 일주일 정도마다 세탁을 하지만 어떤 호텔들은 신경도 안 써요. 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고급 호텔들은 매일 시트를 교체하지만 저렴한 호텔 다수는 손님이 체크아웃한 후 베개나 침구를 바꾸지 않습니다. 도착하면 새 베갯닛을 요청하는 게 좋을 겁니다. 화장실의 유리잔도 제대로 닦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떤 직원들은 이 유리잔에 티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소독약이나 가구 광택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호텔에서 딱 맞는 사이즈의 시트를 사용하지 않는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편리할 수도 있지만 호텔에서 사용하기에는 실용적이지 않아요. 시트를 집에서 가는 것보다 자주 교체를 하기 때문에 금방 탄력을 잃게 되죠. 게다가 고무줄이 들어간 시트를 준비하는 건 꽤 성가셔요. 침대 종류마다 한 개씩 다른 사이즈가 2개씩 있어야 합니다. 더블베드당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시트를 2장씩 준비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시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호텔에 있는 침구와 수건이 거의 항상 하얀색이라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물론 편리함 때문이에요. 모두 흰색이라면 함께 세탁하고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표백제를 사용하기 쉽겠죠. 두 번째는 고객 경험 때문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흰색이 고급스럽고 산뜻하다고 인식해 숙박을 더 즐겁게 느낀다고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객실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해 보인다면 주의하세요. 의무적인 시설 이용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숙박비를 미리 결제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체크아웃 시에 최종 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예약 전에 받던 최초 가격과 리조트 요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만약 호텔에서 값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면 체크아웃 할 때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작은 글씨를 꼭 읽도록 하세요. 많은 호텔에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화장실에서 변기 바로 옆에 있는 전화기 말이에요. AAA에서 호텔이 4등급을 받으려면 이 전화기는 필수입니다. 좀 놀랍죠? 예를 들어 욕실에서 젖은 바닥 때문에 미끄러져 쓰러진다면 이 전화기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화장실로 돌아가 볼게요. 호텔에서는 일반적으로 배관 청소 도구를 두지 않습니다. 호텔에서는 여러분이 방에 들어온 첫 번째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 합니다. 훌륭한 모든 호텔에서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바로 안락함이에요. 익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욕실에 이 청소 도구가 있으면 사람들이 언젠가 변기가 고장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호텔 이미지에 도움이 되진 않겠죠? 호텔 카드키에 자석 스트립이 내장되어 있다면 핸드폰 지갑과는 떨어뜨려 놓으세요. 문제는 키카드가 이미 많이 업데이트 되었으며 그 과정이 빠르고 쉽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내 자석처럼 꽤 강한 자석은 키카드를 지울 수 있고 그러면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예요. 호텔에서 새 카드를 발급해 주겠지만 그래도 불편할 겁니다. 많은 호텔들에서 결제 형태로 신용카드만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객실을 직접 예약하거나 호텔에서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호텔 예약은 호텔 투숙의 첫 단계일 뿐이에요. 휴가나 출장 기간 중에는 미니바나 기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체크아웃을 할 때 한 번에 모든 돈을 지불하게 되죠. 만약 여러분의 체크카드에 모든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호텔은 여러분을 고소하는 것 외에 돈을 받을 수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모든 추가 비용이 은행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모두가 안전할 거예요.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약한 객실에서 쉬는 손님을 불쑥 찾아가지 않고 호텔 직원이 청소 후 다음 투숙객의 도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예요. 그나저나 호텔에서는 여러분의 안녕을 위해 체크아웃 시간을 보통 오전 11시나 오후 12시로 정해둡니다. 아침을 먹고 여유 있게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많은 호텔에서 침대 근처에 콘센트가 없어서 좀 짜증났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경우에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호텔들은 휴대폰과 다른 전자기기들이 인기를 얻고 널리 사용되기 전에 지어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침대 옆에 콘센트가 필요하지 않았고 그들 중 많은 수가 아직 시대를 따라잡지 못한 거예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호텔에 묵으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체크인 데스크에 가면 호텔 직원이 이미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호텔들, 특히 고급 호텔들은 여러분의 SNS에 대해 약간의 조사를 하거든요. 조금 소름 끼칠 수도 있지만 이건 그저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체크인 시 기존의 키를 취소하고 잠금 코드를 재설정시키는 초기 카드 키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직원들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가끔 직원들이 무례한 손님들에게 키 폭탄으로 짓궂은 장난을 칠 수도 있습니다. 초기 키를 2개 주는 거예요. 어떤 키를 사용하든 두 번째 키를 사용하면 첫 번째 키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아마도 호텔방의 화장실에서 찾을 수 없는 물건 중 하나는 치약일 거예요. 저가 호텔의 경우 치약이 의료용품으로 분류되어 주문하기 너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고급 호텔의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자신들의 화장실에 어울릴 만큼 근사한 치약 회사를 찾지 못하는 거죠. 직원들이 호텔 객실을 자주 청소하지만 작은 물품들을 소독하는 건 그들의 최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리모컨과 핸드폰은 호텔방에서 가장 더러운 물건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용하시기 전에 소독용 물티슈로 닦아주세요. 만약 안전을 위해 귀중품을 금고에 넣어둘 생각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호텔 자물쇠는 자물쇠 대신 비밀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호텔에 있는 누군가가 마스터 코드를 알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정보를 누가 손에 넣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호텔들은 보통 하루 평균 노쇼 비율이 10% 정도이기 때문에 초과 예약을 받습니다. 즉, 여러분이 예약한 방을 실제로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나타났는데 빈 방이 없다면 그냥 걸어 나가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원래 예약한 호텔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유사한 호텔의 방값을 지불해야 하죠.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호텔 객실에는 놀라운 양의 물건이 남아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한 호텔에서는 한 직원이 심지어 남겨진 상어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상어가 호텔에 오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상어는 마침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연 서식지로 돌아갔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호텔에는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안전 때문입니다. 나무나 타일 바닥보다 카펫에서 미끄러졌을 때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두 번째로 방바닥 전체를 바꾸는 것보다 손상된 카펫을 교체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펫은 방음 기능을 더해줍니다. 만약 지나치게 활동적인 이웃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되겠죠. 대륙이라는 뜻의 컨티넨탈 아침 식사가 무엇이며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이름은 섬나라인 영국에서 붙은 것입니다. 즉, 유럽 대륙에서 먹는 아침 식사를 의미하죠. 페이스트리, 다양한 토핑을 얹은 얇게 썬 빵, 고기, 치즈, 과일 주스, 뜨거운 음료가 주 메뉴입니다. 날개 옆에 앉아있을 때 비행기 창문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노란색 고리는 비상 착륙 시 도움을 주기 위해 있어요. 공기 주입식 슬라이드는 비행기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비상 출구에서만 전개될 수 있어요. 중간에 있는 승객들은 날개로 바로 나가서 거기서 지상으로 가야 할 거예요. 하지만 비행기 날개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너무 높아서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이 작은 노란 고리가 유용하게 되죠.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문과 고리를 통해 밧줄을 묶어요. 이렇게 하면 모두 부상 없이 안전하게 지상에 도착할 수 있어요. 비행기 담요 아래서 아늑하게 있는 걸 피하도록 하세요. 어떤 항공사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세탁을 해요. 개인 여행용 담요, 스카프 또는 자켓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걸을 때는 항상 신발을 신는 걸 기억하세요. 그 바닥의 카펫은 비행하는 동안 완벽하게 닦을 수도 또 닦이지도 않을 거예요. 승무원이 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곳은 화장실이 아니라 트레이 테이블이에요. 기내 화장실 손잡이보다 8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있어요. 응급 상황일 경우 산소 마스크에는 약 15분 동안만 지속될 수 있는 충분한 공기 흐름을 갖고 있어요. 다행히도 이건 비행기가 적절한 착륙 장소를 찾거나 최소한 사람들이 산소 마스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고도까지 내려가는데 딱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이착륙하기 전에 왜 좌석을 올리고 트레이 테이블을 닫으라는 요청을 받는지 궁금해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눕혀진 좌석은 편안하지만 뒷좌석의 승객들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걸 더 어렵게 만드는데 이건 비상시에 아주 결정적이죠. 내려진 트레이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빨리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는 거죠. 게다가 트레이 테이블은 비상 착륙 시 여러분이 안전한 자세를 잡지 못하게 해요. 이건 좌석에서 몸을 구부리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손으로 뒤통수를 덮는 자세예요. 트레이 테이블이 내려있는 동안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기내를 둘러보면 비행기의 중앙 부분 주위에 검은색 또는 빨간색 작은 삼각형이 보일 거예요. 이 스티커들은 승무원들이 비행기의 날개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해줘서 밖에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 바로 맞는 창밖을 내다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죠. 이륙, 지상주행, 착륙 시 2가지 이유로 창문 차양을 내리면 안 돼요. 첫째, 승무원들은 항상 바깥의 상황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열린 차양이 도움이 되겠죠. 둘째, 비행기가 지상에 있을 때 예를 들어 화재처럼 기내에 이상이 생기면 지상요원들은 들어가기 전에 창문이 열려있지 않는 한 그걸 보고 상황을 평가할 수 없어요. 비행기 창문 아래에 있는 작은 구멍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창문 안과 바깥쪽의 압력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구멍 자체는 두 번째 유리에만 만들어졌고 전체적으로 유리는 3개가 있는데 이것은 보안에도 도움이 돼요. 바깥 유리가 깨지더라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승무원들이 통로를 따라 걷는 동안 머리 위 칸을 만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칸막이 바로 아래에는 보통 기내를 관통하는 난간이 있는데 통로에 더 잘 서 있기 위해서는 요령을 쓸 수 있어요. 조종사들은 여러분의 편안한 취침을 위해 밤에 기내의 불빛을 어둡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갑작스러운 소등 후 처음 몇 분 동안 어두움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비상시에는 1분 1초가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 무슨 일이 생겨서 빨리 행동해야 할 때를 위해 어둠에 익숙해지도록 불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복도 바닥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밤에 비상 착륙을 할 경우 출구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2개의 발광띠가 통로를 따라 있을 거예요.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나가려면 그걸 따라가세요. 승무원들은 또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과 비상구 사이의 좌석을 세는 걸 제한해요. 이렇게 하면 사용 가능한 다른 가이드가 없는 경우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만약 번개가 비행기에 내리치면 승객들은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항공기 전체가 알루미늄 코팅으로 덮여 있어 전류를 전도하고 내부로 들여보내지 않아요. 이 보호는 번개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테스트돼요. 이렇게 해야 기압이 고르게 분포되기 때문에 비행기 창문은 둥글어요. 만약 비행기의 창문이 네모나다면 강한 기류가 창문 모서리에 축적되어 기내를 감압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안 좋죠. 비행기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어요. 보통 문 위쪽에는 객실 승무원들이 여러분을 그곳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작은 레치가 있어요. 화장실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거나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쓰러졌을 때 도움을 주는데 모두 유용하죠. 네, 그런 일은 피하자고요. 비행기의 날개는 밤에 비행기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 빨간색과 녹색 불빛을 깜빡여요. 초록색은 항상 오른쪽 날개에 있고 빨간색은 왼쪽에 있어요. 항공기 타이어는 착륙 시 실제 경험하는 것보다 4-5배 더 많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타이어보다 휠이 부러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조종사들은 항상 다른 식사를 먹어요. 식중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죠. 오래된 브리또 때문에 비행기 조종사 중 한 명이 쓰러져도 비행은 잘 될 수 있지만 둘 다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둘 다 생선을 먹지 않아요. 일부 항공사들은 조종사들이 수염을 기르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얼굴털은 산소 마스크가 안전하게 장착되는 걸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종사들은 항상 의식을 유지해야 해요. 대부분의 항공기의 좌석은 파란색이에요. 이 색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때문이에요. 또 이게 청결을 유지하기에도 쉽죠. 비행기 탑승 후 우르릉거리는 소리는 비행기에 짐을 싣고 있는 소리예요. 화물칸은 객실 바로 아래에 있어서 가끔 소리가 꽤 크게 들릴 수 있어요. 7시간 또는 8시간 이상의 대부분의 비행에서 조종사는 조종석 내부 또는 근처에 특별히 설계된 휴게석에 액세스할 수 있어요. 승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을 위한 객실 구역이 있고 그곳은 가끔 승객 구역과 분리되어 있어요. 일부 더 큰 항공기는 심지어 주 객실 위나 아래에 개인 승무원 숙소도 갖추고 있어요. 대부분의 여객기의 날개는 비행기의 맨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그걸 저익이라고 부르죠. 첫째, 저익 아래에 엔진을 설치하면 지면에 더 가깝고 수리하기 쉬워져요. 두 번째, 경착륙 시 날개가 충격의 일부를 떠맡게 돼요. 그리고 비행기가 물에 빠지면 날개가 생명을 구해주는 베개가 돼요. 그런데 비행기는 10분에서 60시간까지 떠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건 비행기의 모델, 날씨 조건, 그리고 조종사의 기술에 달려 있어요. 대부분의 비행기들은 흰색이에요. 왜냐하면 이 색이 태양광선을 제일 잘 반사하고 항공기 본체는 그렇게 가열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흰색일 때 손상이 가장 잘 눈에 띄죠. 그리고 흰색 페인트가 제일 저렴해요. 어깨끈이 그냥 허리 벨트보다 더 안전해 보이지만 비행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가 난기류에 빠지면 공중에서 약간 흔들려요. 허리벨트는 더 심하게 흔들릴 경우에 대비해 여러분을 제자리에 있게 해줄 거예요.
어깨끈은 좌석 사이에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행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자동차에서는 충격이 보통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앞유리를 통해 날아가지 않게 어깨끈이 필요해요. 승무원의 좌석에는 어깨끈이 있지만 그건 좌석이 승객들의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해서예요. 좌석이 더 좁고 승객들을 마주보는 위치에 있죠. 승무원들은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릴 때 자신들의 좌석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해요. 또한 그들은 잠재적인 대피 동안 사람들을 돕고 지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항상 왼쪽으로 비행기에 탑승한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첫째, 기장이 보통 그곳에 앉아요. 이렇게 하면 기장이 비행기를 터미널 탑승교에 맞추기가 더 쉬워요. 또 항공기는 오른쪽으로 연료를 공급받고 짐을 실어요. 승객들이 왼쪽에서 오면 승무원들은 방해받지 않고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죠.